아버님 이게 받으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니?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제발. 안 돼. 이건 니들 전 재산이잖아. 아버님, 제가 못난 며느리라 미안해요. 그때 아버님 말 안 듣고 나가서 고생만 해서 미안해요.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발요. 새벽 골목길이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두툼하고 구겨진 흰 봉투였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아버지가 봉투를 빼내려 하자 며느리가 그 손을 꽉 눌렀습니다. 집 팔았어요. 적금도 다 깼어요. 정민이는 몰라요.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저희는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아버지는 안 돼요.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정민이한테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정민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분뿐이에요. 대한민국 굴지의 한성건설 그룹 회장. 자산 1조 원의 한정수가 그날 새벽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사람도 아니다. 1조 재산을 가진 회장이 왜 새벽 골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을까요? 10년 전 쫓아낸 막내는 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낡은 봉투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을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성건설 그룹 본가의 식탁 위로 갖은 산의 진미가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복찜이 있었습니다. 한우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싱싱한 광어회가 있었습니다. 14가지가 넘는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넓은 식탁에는 한정수 회장 단 한 사람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78배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수가 물컵을 들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밥이 왜 이리 안 넘어가나? 텅 빈 식탁 맞은편. 의자 6개가 쓸쓸하게 한정수의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손주들로 북적이던 자리였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웃음소리를 내고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한정수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다가 다시 접시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에잇! 수저를 내려놓은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내와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내는 25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정수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최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한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께 연락을 드려볼까요? 한정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연락? 한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게 언제인지 아나?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수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지난달에 영준이한테 전화했어. 바쁘대. 다음에 연락한다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어. 최 비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한테도 전화했어. 회사 일 때문에 해외 출장 중이래. 한 달째 출장이야. 한정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넓은 아파트 내가 사줬어. 그 사업 자금 내가 대줬어. 그런데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연락이 없어. 최 비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정수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최 비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내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돈줄로 생각하는 걸까? 최 비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알아. 한정수가 식탁을 돌아보았습니다. 14가지 반찬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14가지인데 같이 먹을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한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정수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15년 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준, 둘째 준호, 그리고 막내 정민. 한정수의 시선이 막내에게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정민은 25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정수의 손이 사진 속 정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민아,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한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정민이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한정수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정민은 그래도 결혼했습니다. 한정수는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속 명단에서도 지워버렸습니다. 그 후로 10년, 정민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정수가 사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구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한정수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최 비서, 자네는 자식이 몇이지? 2명입니다. 자주 보나? 네. 주말마다 함께 식사합니다. 한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부럽군. 회장님, 나는 재산이 1조야. 그런데 같이 밥 먹을 자식이 없어. 한정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최 비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정수가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쿠션 위에 놓인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한정수가 고개를 들어 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져도 자식들이 날 찾는지. 최 비서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한정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이 아비가 자식 마음을 몰라서 이러겠나?
최 비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의 감나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최 비서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정수가 돌아섰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해. 네. 내일 아침 뉴스에 내보내. 한성건설 회장 한정수, 1조 원대 부도 위기. 최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렇게까지. 한정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한정수가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지, 누가 돈줄로 보는지. 한정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아보겠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확인해야 해. 평생 궁금해하며 살 수는 없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한정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늙었구나. 아침 8시. 최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는 아침 9시 뉴스에 나갑니다. 가짜 압류팀도 대기 중입니다. 언론 쪽은 손을 다 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속보로 나갈 겁니다. 한정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정수가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최 비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자녀분들이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보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하군. 최 비서가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려우시면 달려올 겁니다. 한정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바라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침 9시.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한성건설 그룹 한정수 회장, 1조 원대 부도설 확산. 채권단 긴급회의 소집, 그룹 해체 수순 밤나.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건설 그룹 한정수 회장이 잇따른 사업, 실패와 보증 채무로 인해 1조 원대의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채권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그룹 해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정수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시작됐군.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가짜 집달관 복장을 한 남자 4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압류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회장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수가 수십 년간 아꼈던 수석 위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탁, 탁.
골프채 가방에도 딱지가 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액자에도 어김없이 빨간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한정수가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연기인데도 기분이 이상하군. 최 비서가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준비한 옷입니다. 한정수가 보따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회색 점퍼가 들어 있었습니다. 때가 탄 낡은 운동화도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점퍼를 꺼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50년 전에 입던 것하고 똑같네. 일부러 비슷한 걸로 구했습니다. 한정수가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소매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구두를 벗고 낡은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발이 불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한정수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살짝 굽은 체형,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 한정수의 눈에 5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젊은 시절.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었던 그때. 한정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최 비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혼자가 됐어. 회장님. 한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가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정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준이 집. 큰아들 영준의 펜트하우스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3년 전에 사준 아파트였습니다. 시가 80억 원. 한정수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대기하던 검은 세단을 지나쳤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최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지하철을요? 부도난 사람이 세단 타고 다니면 안 되지 않겠나? 한정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타보는 지하철이군.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한정수는 큰아들 영준의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정수는 못 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부도난 노인 같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펜트하우스 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버지가 이 꼴이 됐는데 모른 척 하겠나?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쨌어?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한정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어?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영준이 전화 통화를 하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이가 사업을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즉, 그러게 진작 나한테 맡기지. 한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주먹으로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어떡하냐고. 에이, 그놈은 아버지가 의절했잖아. 우리 알바 아니지. 한정수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뭐 아버지야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바빠서 끊을게.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수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한정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수가 비틀거리며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한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영준이가 원래 좀 그랬으니까. 둘째는 다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다르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정수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집 주소 불러. 전화기 너머로 최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주소만 불러. 한정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한정수는 둘째 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의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한정수가 5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대준 돈. 그 돈으로 준호가 산 집이었습니다. 한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정수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문 좀 열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어렵게 됐다. 얼굴 좀 보자.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한정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때였습니다. 2층 창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한정수가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진 캄캄한 창문. 분명히 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창문에는 다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정수의 낡은 점퍼 사이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한정수의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가로등 불빛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한정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봤다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정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도난 게 회사가 아니라 내 인생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었는데 이게 돌아온 거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린 눈물이 낡은 점퍼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한정수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쪽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막내 정민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한정수가 거친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정민아,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한정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빈자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정수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 공원의 찬 바람이 노인의 굽은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정수가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정민이 주소 알아낼 수 있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 정민 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애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둔 게 있습니다. 뭐? 정민 씨께서 지금 서울 변두리에 사시는데요. 한정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개발이 임박한 지역이라 곧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네. 작은 빌라 월세방에서 사신다고 합니다. 한정수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소 불러라. 최 비서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한정수가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를 보내드릴까요? 아니, 내가 알아서 갈 거야. 한정수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낡은 운동화로 땅을 디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20분. 지하철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한정수가 텅 빈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정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간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종착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또 갈아탔습니다. 한정수는 난생 처음 타보는 마을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 비뚤어진 전봇대, 좁은 골목길. 한정수의 눈에 그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민이가 이런 데서 살았구나. 버스에서 내린 한정수의 눈앞에 가파른 언덕길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한정수가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20걸음쯤 걸었을 때 다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한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10년을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뭘.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추고 멈췄다 다시 걷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한정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죽자.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건물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계단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한정수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현관문 옆에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녹이 쓴 우편함에 301호 한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계단이 낡아서 삐걱거렸습니다. 한정수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삐그덕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정수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한정수가 문 앞에 선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인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익. 한정수가 멈춰 섰습니다.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35살이 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위어서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낡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한정수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민이 달려왔습니다. 한정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비볐습니다. 한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민아, 들어오세요,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정민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작은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쪽 벽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8살쯤 된 남자아이가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서였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정수가 멈칫했습니다.
10년 전 한정수는 은서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서는 원망하는 기색 하나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많이 춥셨죠? 따뜻한 거 드릴게요. 은서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수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낡은 장판. 한정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민아, 너 이런 데서 살았어? 정민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살만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한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정민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시우야.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시우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한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자가 있었구나. 한정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시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시우야. 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늦었어요? 한정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은서가 따뜻한 숭늉을 내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한정수가 숭늉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릇이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구나. 쌀뜨물로 끓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은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정수가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문틈에 끼워진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봉투와 하얀 봉투가 여러 장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정민이 황급히 종이들을 치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나 한정수는 이미 봤습니다. 월세 독촉장, 전기요금 연체 통보, 가스비 체납 고지서. 한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민아, 너 월세도 못 내고 있었어?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일이 좀 없어서요. 다음 달에는 낼 수 있어요. 한정수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거야? 한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민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결혼식에도 안 갔어. 그런데 너는. 한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 안 하냐?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요. 아버지도 다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우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한정수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 안 울어. 그런데 눈에서 물이 나와요.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기쁜 눈물이야. 기쁜 눈물? 응. 할아버지가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나오는 눈물이야.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만나서 기뻐요. 한정수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민과 은서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서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우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는 은서의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한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한정수가 멈칫했습니다. 부도 나셨다고 하던데 많이 힘드세요? 한정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봉투였습니다. 은서가 봉투를 한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한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서가 머뭇거렸습니다. 정민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그게 뭐야? 은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았어.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전세금 있잖아. 그거 빼서 월세로 돌리고 차액이랑 내 적금 깬 거야. 정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서야,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시잖아. 그래도 그건 우리 전 재산이야.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점잖아. 다시 벌면 돼. 한정수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못 받아. 한정수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받으세요. 안 돼. 이건 너희 전 재산이잖아.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정수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한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민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울었어요. 한정수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은서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민이는 한 번도 아버지 욕을 한 적 없어요. 한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말했어요. 아버지도 다 나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봉투를 다시 한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정민이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한 분뿐이에요. 한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정수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의 진심이, 정민의 눈물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잠든 정민과 시우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습니다.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은서였습니다. 은서가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정수가 멈칫했습니다. 나 가봐야 해. 왜요? 더 계시다 가세요. 한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으면 너희한테 짐이 돼. 짐은 무슨 짐이에요? 은서가 한정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정수가 은서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고맙다, 은서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 한정수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서가 따라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밟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꼭 가져가세요. 은서가 봉투를 한정수의 점퍼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한정수가 봉투를 빼내려 했습니다. 이건 못 받아. 은서가 그 손을 꽉 눌렀습니다. 아버지.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제가 쓴 쪽지 있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한정수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핏기 없는 얼굴.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 알았다. 한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은서야. 은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정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은서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한정수가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겨지고 낡은 지폐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접힌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난 며느리라서 죄송해요. 정민이 행복하게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가족, 아버지 원망 안 해요. 아버지는 정민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버지예요. 저희도 아버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한정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쪽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으엉. 한정수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사람도 아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미안해, 은서야.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시아버지가 미안해. 지나가던 새벽 청소부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르신 무슨 일이요? 한정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성건설 본사 대회의실. 커다란 테이블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준과 둘째 준호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셨대? 영준이 옆에 앉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몰라. 회사 매각건 때문 아니야? 어차피 부도 났으니까 정리하시려나 보지.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정수가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지, 영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도 나신 거 아니었어요? 한정수가 대답 없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틀어. 최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의 펜트하우스 앞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정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영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어.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영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늙은이가 사업을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즉, 그러게 진작 나한테 맡기지. 녹취록 속 영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영준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준호의 집 인터폰 화면이었습니다. 한정수가 초인종을 누르고 2층 창문에 불이 꺼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들 똑똑히 봤지? 영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한정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영준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정수가 최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뭉치를 영준과 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속 포기 및 절연 각서. 한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해. 아버지. 준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돈은 단 1원도 너희에게 안 간다.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영준과 준호가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자식들을 한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정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진짜 가족 데리러 가야지.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도 한 대 따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정민이 창밖에 소란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서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시우가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엄마, 저 차들 뭐야? 엄마도 몰라. 은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맨 앞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정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한정수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정민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최 비서가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회장님은 부도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드님과 며느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정민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안 났다고요? 한정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아. 한정수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 널 시험한 게 아니야.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한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준이하고 준호는 날 문전박대했어. 그런데 너희는. 한정수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준 그 봉투, 그 쪽지. 한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더라. 이 못난 아비 가슴에.
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서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한정수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은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수가 정민과 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우야, 할아버지야. 이리 와. 시우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정수가 손자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시우, 이제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요? 그럼 진짜지. 한정수가 손자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정민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은서도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좁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비서가 밀린 고지서와 빚서리를 챙겼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민 가족을 도와준 이웃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보살펴 주셔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웃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이러시면. 한정수가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수가 정민의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시우를 무릎에 앉히고 정민, 은서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은서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한정수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이 아비를 버리지 않아줘서.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건설 그룹 본가의 저녁 식탁. 14가지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식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정민과 은서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시우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아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한정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서가 시아버지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고맙다, 은서야. 정민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밥맛 어떠세요? 한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는데 한정수가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은 10공기도 먹을 수 있겠구나. 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도 웃었습니다. 시우가 할아버지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시우야. 거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준 그 봉투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쭈글쭈글해진 흰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한정수가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 시우가 물었습니다. 한정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건 말이야,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야. 뭔데요? 한정수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정수가 말했습니다. 1조보다 무거운 게 저 봉투 안에 들어 있어.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조가 뭐예요? 한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까치가 한 마리 앉아 울었습니다. 한정수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아내와 함께 심은 나무. 여보, 이제야 알겠어. 한정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더라. 은서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우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한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